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20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수뇌였던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나온 증언과 자료들은 전 씨가 바로 역사의 죄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적절한 채용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은 지났지만 국립 (5.18) 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항쟁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순례객들의 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5월 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3355 열사 앞에 자리 잡은 참배객들이 직접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한때는 금지곡이었던 노래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참배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절규 섞인 울음 서울시민 들었을 때 박찬웅 씨입니다. 감정이 되게 저도 공감되고, 근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고국의 현실을 생각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얼굴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국립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소망은 단 하나, 바로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약간 좀 답답함이 있고요. 그래서 더 알리고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항쟁의 주요 격전지에는 순례객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5.18 추모 기간을 맞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옛 전남도청에는 역사 교육을 겸한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이들도 광주시 옛날에 동천동 이런 일이 박경미 있었구나라는 씨입니다. 걸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민주화, 인권, 평화의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5.18. 39주기를 맞은 5월 영령 추모 행사는 이번 달 말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도 헬기 사격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나온 목격자와 증언들은 그가 바로 역사의 죄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씨를 다시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다는 전직 미군 정보요원의 증언.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전직 미군 정보요원 오자마자 김용자 씨입니다. 제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자비한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보고받고 굿 아이디어라며 사실상 최종 승인했다는 군의 문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것은 물론 직접 총탄에 맞았다는 증인까지. 헬기 사격 증인 남현애 씨입니다. 순간에 맞아버렸어요. 제가.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5월의 증거와 증인들은 전두환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조선대학교 노영기 모든 교수입니다.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고를 받고 있었고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전 씨는 헬기 사격도 발포 명령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누구나 짐작하지만 39년째 밝히지 못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때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정치의 영역에서 해방돼 역사의 영역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와 부적절한 채용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과 2017년 이후 신규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채용 비리와 관련된 직원 A씨를 단기 계약직으로 부당하게 채용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당초 공고에는 없던 규정을 적용해서 면접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윤 전 시장이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사에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분야인 드론의 활용도가 공공서비스 분야로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국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이 해양 전환자를 신속히 찾아냅니다. 드론에서 인명 구조용 구명 튜브가 낙하돼 전환자를 무사히 구조합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 지점을 정확하게 탐색해냅니다. 드론에 장착된 소화탄이 발화 지점에 정확하게 발사됩니다. 드론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연륙교의 교각을 점검하고 열화상 모드를 통해 실종자도 찾아냅니다. 드론은 이제 치안과 해양, 기반시설, 산림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까지 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실증에 대한 그 결과치와 매뉴얼이 김용규 센터장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공 영역 지자체에서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시장을 열어주면 드론 기업에 대한 어떤 생존도 발생되고 또 드론 기체가 보급되면서 결국은 드론 산업이나 가치 사슬이 거기서 엮여지지 않겠는가. 전남도와 고흥군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인증 기반 표준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 실증, 보급에 이르는 드론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유망 드론 기업 육성과 유치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드론 지식산업센터 조기완공과 드론 기업의 생산 제조 기반 마련을 위해 이미 군에서 확보한 부지 4만 평의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 전남 고흥이 국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드론은 물론 해킹 관련된 소프트웨어까지 한자리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소프트웨어 체험 축전에는 소프트웨어의 교육 선도학교 등이 참여해 언플러그드와 피지컬 컴퓨팅을 자유롭게 체험해볼 수 있는 9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경진대회 등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진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남 지역에서 18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7년 196명, 지난해에는 3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4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온열 질환 응급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5.18 진상규명에 단초가 될 새롭고 중요한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상규명의 중요 역할을 할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더디기만 합니다. 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은 결국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쏟아지고 있는 증언들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인 캠핑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 만나봅니다. 광주시가 지난 14일 광주 대표 음식 선정위원회를 열고 7개 대표 음식을 선정을 했습니다. 상징성 면에서 뽑힌 주먹밥, 그리고 차별성 면에서 뽑힌 상추튀김 등 광주의 역사 안에서 지역민들의 삶이 담긴 음식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광주만의 음식 브랜드가 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박총천 교수 연결해서 광주 대표 음식 선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선정 음식들이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듣겠습니다. 모바일로 동영상을 시청할 때나 또 게임을 할 때 나타나는 게임 광고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광고를 건너뛰는 것이 쉽지 않아서 원치 않은 시청을 끝까지 해야 하는 데다가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 또 사실과 다른 허위 홍보까지 일삼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통신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안주아 교수에게 이런 낯뜨거운 게임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육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숲세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월요일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다시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면서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기압골이 지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합니다. 광주의 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비가 그친 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여서요. 주 후반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5도, 습도는 92%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면 무진대로 기아 자동차 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서문대로 광주대 교차로에서 행암 교차로 방향으로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왜곡과 편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진상 규명의 기초가 될 만한 유의미한 그런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정황을 좀 밝혀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나온 5.18 관련 증언들을 정리해보고요. 진상규명을 좀 하루빨리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바른미래당 추천위원이시죠. 킹핑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8일 토요일 날 39주년 기념식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또 기념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상 이 말은 자유한국당을 지칭해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다그쳐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반쪽짜리 대통령 모습이고 통합 메시지 아니었다라고 다른 이슈로 전환하려고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은 것 쪽으로 고개 중심을 옮겨가려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정치적인 논란으로 되면서 5.18을 지내면서 오히려 과제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자유한국당이 5.18 왜곡과 진상규명을 좀 더디게 하는 중심이라는 그런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황교안 총리의 참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죠.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말씀하셨듯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수개월째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추천을 받아서 무려 8개월 동안 임명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전례가 없을 겁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그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의 원인이 된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진상조사에 출범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 같고요. 네. 다른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시각에서 좀 본다면 좀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를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내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의원직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 이른바 막말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황교안 대표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본인이 어떤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가지고 대표에 된 게 아니라 친박이 중심이 돼서 비박과의 이른바 협상을 통해서 대표로 추대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 내의 권력 기반이 독자적인 권력 기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의원들을 제명할 수 있는 의원총회조차 대표가 소집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당내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이번 5.18 막말 사태와
최근의 국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위원 임명들도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당내 추류들은 우리가 적절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청와대가 억지를 써서 이걸 부자격자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당 내부의 상황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제대로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황교안 총리의 한계가 대표죠. 또 대표의 한계가 또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특히 39주기를 맞아서 더 많은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증언들과 증거들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런 증언들이 나오게 된다는 건 반가운 일이고요.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이런 증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도움이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증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전 501 인스컴, 즉 정보보안대라고 할 수 있죠. 김용장 씨가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골간은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5월 21일 광주 전두환이 광주를 직접 방문했고 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민으로 위장한 남한 특수군 편의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경납고에서 직접 목격을 했다. 그리고 북한군 광주 침투설은 전두환이 날조한 것이다.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용산 기지에서 근무했던 요원이 그 당시 전두환이 헬기장에 도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날짜는 미상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특기할 만한 부분도 있고 다만 김용장 씨의 증언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군 광주 침투설이 전두환이 날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북한군 침투설이 나온 것은 2000년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군 그 시민권자들 대피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새로운 증언은 아니고요. 이미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광주에 있던 거주하던 미국인들,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피시켰던 것들은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최종 진압일이 23일이 아니라 27일로 미뤄졌던 것이 이런 대피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측면들이었는데 이건 결코 새로운 증언이 아닌데 언론에서 새로운 증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건 좀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핵심은 전두환의 방문 사실과 방문 목적인데요. 이 부분은 전두환 수사 관련 기록들과 대조해 가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생겼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3월에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난 거죠. 법 통과 시점으로 보면 1년 3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6개월 정도 시행령을 만들면서 위원회 출범 준비 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을 뺀다 하더라도 8개월가량 지금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데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또 자격에 미달하는 위원들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 정무라인의 전략적 판단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부적격자를 거르는 과정에서도 광의로 해석하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들이 있고 그렇게 밀어붙였으면 끝까지 원칙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적격자라고 거부했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또 낸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 양쪽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이 문제를 좀 하루빨리 좀 풀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치권이 좀 빨리 풀어낸 이후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 정리도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논점이 모아지고 있는 게 이제 사살 명령, 누가 발표 명령자인가가 지금
김용장 씨를 비롯해서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 일과에서 이 부분을 맡게 돼 있는데요. 네.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그 발포 명령자가 만약에 전두환 씨라면 이건 당시 계엄령 하에서 계엄 사령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고, 이건 지휘권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1차적으로 집중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범이 되어야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막혀있는 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출범 하루빨리 정말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되는 건 온 국민들의 지금 바람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5.18 왜곡처벌특별법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뭐 의회에서 국회에서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푸는 게 적절할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형법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과 같이 따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흔히 홀로코스트 부인 방지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독일 형법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법 차원에서 논의라기보다는 5.18 보상특별법에서 처벌 규정을 둬서 이걸 하는 약간 우회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그 5.18 망언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이 필요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걸 처벌하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킹핑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7가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저마다 의미와 이야기를 지닌 음식들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단 몇 가지 기준만으로 선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과 함께 광주의 위상을 제대로 나타낼 음식이 아니다. 없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박종천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광주를 대표할 7개의 음식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음식이 선정됐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7개 음식은 광주 한정식, 광주 오리탕, 광주 주먹밥, 광주 상추튀김, 광주 육전, 무등산 보리밥, 광주 송정리 떡갈비 이렇게 7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앞에 계속 광주 붙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도 모두 이런 음식이 없지 않기 때문에 광주라는 이름을 붙여서 광주만의 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선정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네. 예. 선정 과정도 좀 알려주세요. 예, 선정이 되는 과정은 처음에 작년에 8월경에 일단 그 광주 음식 브랜드와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던 TF였고 한 16차례 정도 회의를 거쳐서 기초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광주도 대표 음식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음식 분야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장님 말씀으로는 첫 번째 저희한테 이제 그 행해지로 오다가, 대표 음식이나 광주 브랜드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시민들의 합의된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일종의 인식조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먼저 인식조사를 해서 약 1,100명 정도한테 인식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3,500명 정도 사람들에게 광주 시민하고 외지까지 합쳐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음식 12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대표 음식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지푸드 페스티벌을 열고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과정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고심하고 네. 또 시민 의견까지 반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7가지 대표 음식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 특별히 그 차별성이 좀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제 관광 광주와 연계해서 외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어떤 음식도 여기 나온 7개의 음식도 모두 다 외지에서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음식이 대표 음식 선정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의 단순한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전문가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하게 대표 음식 선정은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시를 했고 실제 계획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 이 선정 과정에서 좀 한계점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표 음식을 선정하면은 어떤 음식 몇 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일단은 지금 한 것들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식사류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근데 식사류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저트 종류도 있고 간식도 있고 뭐 그다음에 길거리 음식인 핑거푸드나 뭐 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음식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을 통해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다시 바꾸거나 하는 과정들이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그 아깝고 좀 아쉬운 그런 음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교수님께 생각했을 때 이런 음식들이 빠진 건 좀 안타깝다 하는 음식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딱히 저는 워낙 음식들을 다 좋아하니까 대부분의 지금 빠진 음식 전체가 다 사실 안타까워요. 광주가 음식의 고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된 데는 굉장히 많은 음식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지금 타지에서 나름대로 뭐 대표 음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광주에 왔을 때는 사실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만큼 광주의 음식 하나하나는 다들 소중하고 또 맛있고 괜찮은 음식들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대표 음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들을 한 15가지 정도 기준을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 그것들을 압축해서 이제 결국 3가지 기준으로 이제 줄였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나머지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 광주 음식을 대표 음식을 선정하고 브랜드화를 하자는 것은 이 광주 음식을 광주에만 머물게 할 게 아니고 전국에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알려서 관광 광주의 모습들을 좀 더 확장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더 그 고려에서 빠져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들이 이 광주의 음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 평소에 교수님 생각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한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광주 음식을 대표 음식을 선정하는 것은 첫 번째 단추일 뿐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음식들을 브랜드화시키고 그것을 산업화시키고 또 세계화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쭉 이제 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그 단초가 되기 위한 7개의 음식을 선정했을 뿐이고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광주 스타일의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그 광주 스타일의 음식으로 모든 음식들을 소화해내서 뭐 앞으로 향후에 광주에 가면 100가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단지 국내에서만 그 맛의 도시 뭐 이런 명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국제화를 시키고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세계 맛의 도시의 어떤 중심축의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고 집중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시 내 이런 것을 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하는 그런 기관 또는 과가 좀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기능을 하는 과가 있습니까? 지금 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개로 돼 있는데 하나는 그 관광 쪽에서 일부분 이제 그 부분을 업무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식품위생과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무를 다루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시의 일부 공무원들 몇 명으로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추세를 봐서는 음식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대세처럼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처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개로 따로 이렇게 진흥원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식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진흥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음식을 좀 더 관광 상품화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작업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박종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 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 1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광고의 문제, 행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내보내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선정적인 문구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문제의 광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태 그리고 또 어떤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광고학회 이사이자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인 안주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하는 광고들 귀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게 요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영상 재생 시에 콘텐츠가 나오기 전에 이제 광고를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콘텐츠를 이제 시청하는 중간에도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것도요. 중간에 필요한 재화를 얻으려면 광고를 시청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때로는 게임이나 콘텐츠 그 하단이나 좌우측 사이드에 광고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가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신에 이제 광고를 봐야 된다, 봐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광고의 선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좀 지나치게 성을 좀 상품화한다 할지 또 이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생각하기에는 그런 광고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정성의 문제는요.
다른 대중문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광고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면서도 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 선정성은 성적인 것과 이제 주로 관련이 되는데요. 성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또 자극을 해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신체 노출이나 섹시한 자세, 성적인 행동, 또 성적 은유, 성적인 언어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광고에서 이런 이제 선정성이 사람들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네. 저희 2010년 이후에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선정적인 광고가 2010년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예. 2010년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가는 이유가 이 스마트폰의 활용 이 부분과도 좀 연계성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1년 이후에 우리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바일 광고에 연령 등급이나 이런 표시가 있습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고나 규제가 좀 그래도 엄격한데 모바일은 네.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방송 광고는 사실 그게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데 모바일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광고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디어 이제 시장이 변화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규제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규제나 또 이런 규정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게 현실이네요. 네, 네. 이 게임 속 문제의 광고들이 미치는 그런 부정적 영향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결국 이제 이 선정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각성이나 흥미를 일으켜가지고 설득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선정적인 광고가 설득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과도한 선정적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설득을 떨어뜨린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선정적인 광고가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불쾌감을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성에 대한 환상이나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왜곡이나 성의 상품화, 네. 성적 대상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런 것들하고 또 성적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일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게임 광고가 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게임들은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런 그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게임 광고에서 이런 선정성이나 방금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성을 뭐 좀 더 과도하게 표출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런 게임 광고들이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그런 이유는 네.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그 데이터에 의하면요.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게임 산업이 지금 상반기인데도 약 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나 영화의 2배 이상이 많은 거거든요. 네. 이 게임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데 이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이 게임을 이용하는 층이 청소년 계층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락거리가 이제 이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게임 광고는 또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규제가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제는 특히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들을 좀 해소한다, 없애자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게임 광고들에 대한 규제가 좀 구체화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의 광고를 업체나 사업자들이 시정할 의무가 현재 없는 게 또 현실이라면서요. 네. 사실 이게 그 게임 광고 규제에 관한 것이 우리 규제는 이제 사전, 사후, 심의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8년에 우리 공공기관에 의한 사전 심의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모든 광고들이 다 자율 규제, 자율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도 사전, 사후로 그 심의를 하고 있긴 한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게임 광고만 공공기관에 의한 이런 규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다른 광고들과의 어떤 형평성에 이제 문제도 제기가 될 것이고요.
또 게임 산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규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이제 규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자율적이라는 것은 사업자들 스스로가 이런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그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인식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가져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 게임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공감 또 문제점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게임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지고 있고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게임 광고의 선정성이 이제 문제다 이런 어떤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계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협회라든지 단체, 연합회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업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게임과 같은 이런 그 미디어를 보는 시각이나 또 이용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나 이런 눈높이를 좀 키워주는 청소년 교육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게임과 관련해가지고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정교화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주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데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록 전남도지사의 최대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가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쪽에 지금 잠정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동북권 통합청사 부지 선정 평가 기준을 놓고 공정성 논란으로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간의 갈등이 깊어졌는데 여수시와 광양시가 공모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순천시 해령면 신대지구의 애국인학교 부지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네. 여수시 관계자는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기했던 이의 신청이 합리적인 선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이기를 원했으나 네. 광주 전남연구원의 판단은 달랐다면서 내부 논의 끝에 유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광양시 관계자도 명색이 동북권 통합청사 건립을 놓고 동북권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도 없었고 하자가 있는 평가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마저 외면한 처사는 결국 공모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공모 참가는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남 동북권 3개 시 가운데 2개의 시가 공모에 불참해서 이제 결국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네, 당초에 전남 동북권 통합청사 건립 부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뛰었던 곳 여수시, 광양시가 공모 신청을 보이콧한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거죠? 예, 한마디로 평가 기준이 순천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수시와 광양시는 구체적으로 금융권 및 행정시설, 상권, 생활권 등 편의시설 연계성과 부지 확보 용이성은 시유지인 순천 신대지구 부지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면서 지역 상생 발전과 공공기관 소외대 등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또 부지 조성 비용과 조건 등 경제성 및 지자체 차원의 건립 지원 계획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과 성장 잠재력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산단에 299개 회사가 율촌 산단에 141개 회사가 입주해 있는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네. 또 전남도 동부지역 본부와 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도산하 공공기관이 순천에만 5개가 있는데 동북권 통합청사가 순천시로 간다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광양시 관계자도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나 공공기관 소외도, 광역 발전 효과, 행정 수요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점수 배분 없이 특정 시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부지 선정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예, 통합청사 부지는 전남도 동부지역 본부가 있는 순천시가 당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남도가 후보지를 이제 공모하고 나서면서 공정성을 위해서 광주 전남연구원에 관련 영역을 의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광주 전남연구원이 지난 4월 5일 부지 선정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기준위원 12명을 위촉해서 평가 기준 및 세부 내용을 마련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개발 여건이 30점, 사업 추진 지원 여건 10점, 부지 현황 15점, 접근성 20점, 편의시설 연계 15점, 주변 환경 여건 10점 등 총 100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보관이었습니다. 네. 이에 관련해서 전남도 관계자는 이제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기준위원들의 신상이나 출신지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명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이 절차 자체, 이 기준은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지금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수시와 광양시가 지금 뭐 동의하지 않아서 이 지금 그런 지원에서 보이콧을 하고 좀 빠졌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자체가 통합을 위해서 지금 만들자라는 그런 청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동부권의 세 지역이 이런 청사 관련해서 서로 분열되고 갈등한다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200만 전남도민의 상생과 소통을 강조했던 김영록 도지사의 정책 기조와는 달리 이번 동부권 통합청사 추진 과정은 불필요한 갈등만 나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더욱이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위원들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 등이 전에 공개되지 않고 여수시와 광양시에 이의마저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부권 행정통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취지에도 정작 직접적인 수혜자인 동부권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 역시 행정난맥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전남도가 상급기관으로서 3개시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와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3개 지역 중에서 2군데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순천 해룡지구에 지금 이 통합청사가 들어설 것 같다. 이 말씀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동부권 청사 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공모 신청 기간을 지난 17일에서 일주일 일내서 24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네. 그래서 5월 중에 부지 선정을 최종 확정한 뒤에 광주 전남연구원에 의뢰한 기본 계획이 오는 8월 18일까지 수립되면 올 하반기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 실시 설계에 착수해서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보관입니다. 네. 공사비와 설계비를 포함해서 소요 예산은 325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건물 3개 동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2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전남 동부지역 본부를 비롯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도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해서 5개 산하기관과 전남도청 1개국이 입주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네. 전남도 제2행정부지사가 배치되고 26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비가 내린 지역들이 더 줄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남부 내륙 지역으로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낮에도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한낮 기온 19도로 지난주 30도 가까이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5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서구청 공동개최 인문특강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 광주 MBC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문특강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인문특강의 입장권은 김간의 선운점 광주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제골장어, 옥외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 하우스와 한페이 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